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최유진 마케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마케팅, 또 광고에 관련된 책을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식으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운영 팁, 그리고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등 좀 정보 전달, 교육에 관련된 주제였다면 이번에 이렇게 책 추천, 책 리뷰 영상은 좀 더 편안하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드리고 인상 깊었던 구절을 저의 경험을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책 리뷰, 책 추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7월에 구로 청년 일자리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케팅 멘토 섭외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대학생 멘티들을 여러 명 만나 뵈서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드리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현직 마케터의 업무 혹은 마케팅 관련해서 대학생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인턴 경험이 꼭 필요할까요? 혹은 어떤 공모전에 준비하는 게 회사 면접이나 이력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등등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서 멘티들이 직접 들고 온 질문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마케팅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세요 였는데요. 콘텐츠 마케터, 브랜드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다양한 마케팅 관련으로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 멘티들이 아직 회사 인턴이나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열정이 정말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이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라는 책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싶더라고요. 책 리뷰 첫 시작이라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어보실 분은요. 사실 마케터에만 국한되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인, 사업자, 광고주,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등까지 정말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께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해요.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다. 혹은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이 아니라 나만의 독보적인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가지고 싶다. 혹은 남들과 같은 일을 해도 좀 다른 직원에 대비해서 눈에 띄어서 스카우트 당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시다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미국인입니다. 지금 책 표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구루이자 다양한 글로벌 기업 CEO를 역임했고요. 수백 개의 온라인 마케팅 기업을 직접 지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이력 중에 하나로는 이전에 야후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직으로도 활약을 했다고 해요. 지금 야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도 2000년대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께서는 지금의 네이버, 다음, 유튜브에는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야후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의 유튜브와 구글이 탄생하기 전에는 야후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는 네이버가 아니라 야후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구글의 부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책을 서점에서 굳이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일단 정말 많은 책들이 서적에 꽂혀 있었는데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이렇게. 영어 제목은 This is Marketing이고요. 한국어로 옮겨진 제목이 바로 이렇게 마케팅이다입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책 선정 이유였고요. 이제 책 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책 안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통 책이 이렇게 표지가 있죠. 겉표지가 있는데 책 표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황색 컬러에 크게 제목이 써져 있고요. 이 안을 보시면은 정말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세스 고딘이라는 저자가 이 책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됐던 사람들을 직접 사진으로 이렇게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이한 점이었고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안에 이제 진짜 속 표지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금색으로 제목이 칠해져 있습니다. 안을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영어로 전체에 한 장이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 영어가 문장이긴 한데 제가 해석을 해보지는 않아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책의 목차는 작가 노트를 시작으로 하고 있고요. 챕터는 무려 2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여느 책과 같이 부록 1,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챕터들의 23개의 제목들만 봐도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마케팅에 대한 키 요소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꺼운 책을 제가 거의 한 일주일에 나눠서 다 읽어보았는데요. 저는 정말 공부하듯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뭔가를 메모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모든 책을 다 그렇게 읽진 않는데 이 책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게 영감을 많이 가져다 준 책인데요. 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라기보다는 이 작가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정말 크게 되거나 혹은 제가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온라인 광고 또 마케팅이라는 실무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몇몇 문장들이 머리를 쾅 때리는 그런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구절 중에 인상 깊었던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은 땡땡이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한 가지겠지만 이 책에서는 각 챕터마다 그에 대한 답이 여러 사례를 들여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답변으로 마케팅은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다 였는데요. 어떤 서비스 혹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 뿐더러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없다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 변화가 제품 구매일 수도 있고요. 그 행위가 서비스 신청일 수도 있고 혹은 브랜드 고객을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유튜브에 존재하는 유튜브 컨텐츠 시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변화를 시키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도대체 마케터는 어떻게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도 명쾌하게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은 긴장을 창출하고 해소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온라인상에서도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상세 페이지의 필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더욱 공감이 갔습니다. 고객으로부터 긴장을 창출하고 해소해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마케팅하고자 하는 한 업체가 있어요. 여기서 이 블루라이트 안경이 일반 안경과 차이점이 바로 전자기기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에서 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기능은 사실 어떤 브랜드라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위협 요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긴장을 창출하는 그런 요소를 느끼게끔 상세 페이지에 추가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 블루라이트에 얼마나 노출이 되셨나요? 사무실에서 8시간, 자기 직전에 1시간 더 이런 식으로 공감할 만한 일상 요소를 상세 페이지에 이 업체는 넣어주었고요. 블루라이트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 심각이라는 공신력 있는 뉴스 기사의 일부를 넣어주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미디어 중독 문제가 크게 늘어나 코로나 전보다 미디어 중독이 44%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장기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였네요. 사실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고 어떤 광고를 통해서 이 블루라이트 안경을 판매하는 브랜드의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됐다고 했을 때 저는 단순히 좀 눈이 침침해서 어떤 이런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안경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 혹은 팬데믹 이후에 훨씬 더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일상생활에서 7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장시간 블루라이트에 여러분들은 노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항상 상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제가 읽었을 때 더더욱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고객의 긴장을 창출하는 요소가 다소 자극적인 편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물론 허풍과 속임수, 압력으로 가득한 마케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하지 않아요.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최고의 마케팅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다입니다. 마케팅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돕는 후한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마케터들은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내 제품이 돕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 모두 윈윈 아닐까요? 정리하면 마케터는 소비자를 이용하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마케팅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 부분을 염두하고 마케팅을 하신다면 소비자, 판매자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책 리뷰라는 게 사실 본 사람마다 다 느낀 점이 다르잖아요. 이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라는 책은 제가 알기로는 워낙 잘 알려져서 다른 유튜버나 다른 이제 블로거 분들께서도 쓴 리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유튜버 분의 리뷰를 보시면 저의 관점에서 벗어난 더 넓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브랜드를 런칭한 사업자분들 혹은 앞으로 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브랜드가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씩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류 혹은 식품 해서 생각나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 아는 브랜드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브랜드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 그래서 내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같은 업종에 있는 브랜드라면 모두 경쟁업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인 세스 고딘은 이 브랜드 홍수에서 경쟁업체를 줄여가면서 독보적으로 내 브랜드를 포지셔닝해서 성공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다음 강의에서 그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가격이 되겠고 왼쪽으로 갈수록 저렴한 가격이 됩니다. B업체, C업체, D업체는 아예 다르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감자칩이라는 같은 분야에 있을 뿐이지 사실상 경쟁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마케팅 책 추천 컨텐츠를 제가 처음 시도해 보았는데요. 제가 영상 끝단에 다음 영상에는 끝까지 살아남는 나만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이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 책의 저자인 세스 고딘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상입니다. 우리는 선택지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시간과 공간은 항상 부족한데 대안들은 또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필요한 상품을 고르려면 한편으로는 선택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편이 쉽다라는 생각도 종종 들어요. 저 또한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그 브랜드들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따져보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결국에는 오늘은 그냥 보고 내일 다시 보고 구매할래 라고 차라리 선택을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해마다 100권의 책이 출간된다고 해요. 아마존 사이트에는 500종이 넘는 배터리 충전기 제품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무한한 선택지 또 넘쳐나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마케터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 그야말로 사막에서 모래를 팔아야 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럴 때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마케팅하려는 사람들의 선택지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바로 그냥 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택을 받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마케터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스 고딘이 말하기로는 다소 극단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독보적인 입지를 찾아야 하며 특정한 것을 대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방 하나를 브랜딩 시킬 때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방을 구매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납성, 방수성, 디자인, 가격 혹은 예쁜 모델 혹은 어떤 착용 컷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모든 요소들을 다 넣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중 특정 요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간소화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굉장히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세스 고딘이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직접 적용해 볼게요. 단 2가지로 끝나는데요. 먼저 준비물은 흰 도화지와 펜을 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도화지에 X축과 Y축으로 된 도표를 그려봅니다. 두 번째로는 X축과 Y축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속성들을 지정합니다. 보통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갖는 속성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편의성, 가격, 건강, 성능, 인기, 기술 수준, 효능 이러한 요소들을 X축과 Y축에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X축과 Y축 위에 각각의 대안들을 위치시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감자칩을 출시하는 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감자칩을 비교할 때 생각하는 요소들은 가격, 저칼로리, 기름에 튀기는지 아니면 굽는지 혹은 두께, 유기농 등등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축은 가격으로 설정하고요. Y축은 칼로리로 설정하겠습니다. Y축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고칼로리가 되겠고요. 아래로 갈수록 저칼로리가 되겠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가격이 되겠고 왼쪽으로 갈수록 저렴한 가격이 됩니다. 다만 A라는 브랜드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서 칼로리가 비교적 낮고 이 B라는 브랜드는 A라는 브랜드와 같은 맛이지만 기름에 튀겨서 칼로리가 조금 높습니다.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기존에 익숙한 기름에 튀긴 이 B 브랜드를 선택하겠지만 칼로리를 좀 신경 쓴다는 사람들은 에어프라이기 제품인 A 브랜드를 선호할 거예요. 또 C라는 업체는 유기농 감자를 사용해서 감자칩을 만드는 대신 가격은 타 제품보다 조금 더 높겠죠. 이 D라는 업체는 시중에서 사 먹는 전통적인 감자칩으로 가격과 칼로리가 일반적인 업체입니다. 이렇게 각 점을 찍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각 대안의 적절한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감자칩을 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분명히 각자의 어떤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혹은 맥주 안주로 좀 짭짤한 칼로리가 높은 감자칩을 찾는 사람 혹은 가격이 좀 저렴한 제품을 찾는 사람 이렇게 각 브랜드들은 그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거고요. 이렇게 대안들이 자리 잡은 지도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정말 훌륭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마저도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해야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입지를 찾기 위해서 다음에 2가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진실하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기. 두 번째는 너그럽고 아낌없는 고객 서비스 제공하기입니다. 이 2가지를 확보를 하셔야만 사람들이 선택하는 브랜드가 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브랜드가 이렇게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이 2가지를 한번 고객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고객의 어떤 CS에 대한 답변이 우리 브랜드에서 답변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지 혹은 이 내 브랜드의 혹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스토리 또는 지속적으로 더 나은 제품을 위한 노력이나 과정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말이에요. 방금 전 제가 그려보았던 종이로 돌아가 보면 A라는 업체는 저칼로리 그리고 가격은 평균 이상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만족시키고 또 2가지 요소까지 만족시켰다면 B업체, C업체, D업체는 아예 다르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감자칩이라는 같은 분야에 있을 뿐이지 사실상 경쟁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속성의 목록을 놓고 보면 많은 사람이 중요시하는 걸 고르고 싶어져요. 어차피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일은 너무 힘들지 않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만 중시하는 속성, 예를 들면 유기농 제품 혹은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 혹은 칼로리가 낮은 제품만 우리가 제공하기에는 이 큰 시장에서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대중적인 걸 고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구역을 고르게 되면 그만큼 광고의 마법 없이는 이 붐비는 구역에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고객들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아무런 행위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안으로는 X축, Y축 기억하세요. 그 도표를 그리면서 나만의 고유한 구역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 고객과 한 약속을 지키면서 진실한 내 브랜드의 이야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내 브랜드만의 자리를 잡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소문을 퍼뜨려줄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엔 너무 공유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카톡으로 내가 본 링크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혹은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후기를 남기기 혹은 유튜브에서 제품을 소개하기, 솔직 리뷰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있기 때문에 바이럴이 한 번 시작되면 그 확산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내리다가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스크랩을 한 게시물인데요. 이 단어들 중에 여러분의 브랜드는 어떤 감정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상품의 기능에만 집중하셨다면 앞으로는 상품이 전하는 감정적인 가치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렵다면 우리 브랜드가 한 명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활기찬, 자신 있는, 든든한 이런 감정을 고객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어투, 디자인, 색상 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랜드로 감정을 고객에게 선사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주형 대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나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또는 집 앞에 편의점을 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고 어떻게 인식을 하셨나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마케터인 해리 백위드는 보다 나은 서비스의 실제를 창출하게 되면 비용은 줄어들며 많은 이윤이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 경영서 10권 중 하나로 뽑힌 도서 해리 백위드의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 이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백위드의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서비스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고 제품과 특성이 다르며 제품의 특성으로 판매를 하는 시대를 지나서 현대에서는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구매 욕구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약속을 팔기 위한 마케팅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잠재 고객과 사용자는 항상 불안해하고 있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요인은 제품을 구매하는 요인과 결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책은 이러한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방식,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는 크게 11가지의 전략으로 자사의 잠재 고객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설문조사,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마케팅 계획의 18가지 오류, 고객이 생각하는 방식, 포지셔닝과 집중, 가격 정책의 비밀, 네이밍과 브랜딩, 마케팅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고객 창출 및 유지, 즉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총 11가지 파트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옥 같은 파트이며 마케팅을 하는 저를 비롯해 담당자 또는 대표, 회사 직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마케터로서 가장 와닿았던 핵심 부분 3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책에서는 고객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성보다는 감성이다. 둘째, 친숙한 것을 선택한다. 셋째, 최신 데이터를 사용한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고객의 구매 결정이 상당히 논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는 현업에서도 인지, 흥미, 고려, 구매와 같은 구매 결정에 맞추어서 마케팅 퍼널을 구축하고 광고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거치는 구매 결정 과정이라고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잠재 고객의 이성적인 측면에만 호소를 한다면 아무 효과도 가지지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다른 회사와 합리적으로 특징을 평가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과정은 실제로 매우 혼란스러우며 전혀 상관없는 세부사항만 본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우 저렴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요. 이처럼 세부사항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영향점이 바로 친숙함이죠. 고객의 친숙함이 회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의 이름을 퍼뜨리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전면 광고로 자사를 소비자들에게 익숙하게 만들면 광고로 익숙해진 고객은 그 회사를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것보다 나쁘게라도 알려지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속성 망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정보를 잊어버리고 그 회사의 이름만 기억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정보가 부정적이더라도 처음 들어본 회사가 아닌 어디선가 이름을 들어본 익숙한 회사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지셔닝에 집중하라입니다. 포지셔닝, 저는 대학 학창시절 때부터 정말 엄청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시장 내 자사의 위치를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을까라는 전략 방안입니다. 학창시절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현업에서 종사를 하면서 이 포지셔닝에 관한 중요함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자사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기업들은 매일매일 고군분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사의 어떤 매력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까 인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속 경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 제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사와 비교를 하여 자사 제품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보완을 하여서 제품을 출시하고는 하는데요. 문제는 모든 제품들이 해당 방식으로 출시가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광고주분들과 미팅을 가지다 보면 다들 이런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우리 제품의 소재가 이렇고 디자인은 이렇고 가격은 이렇고 하면서 시장 내에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소재를 제작하다 보면 컨셉을 잡고 내뿜어야 할 아웃풋들의 소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책 속에서는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요소만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매력을 넓히려면 포지셔닝의 범위를 좁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우리 자사가 경쟁사에 비해 잘하는 것 한 가지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은 기회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할 범위를 좁혀 그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며 다른 분야의 매력 요소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연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사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함께 연상이 되며 자연스럽게 매력의 분야들을 넓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케팅은 특정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일이다입니다. 어느 회사 A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A는 시장 내 경쟁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괜찮은 재정 상황과 기업 능력, 재능,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규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회사 내 뛰어난 사원들의 재능과 시장 내의 가격 경쟁력, 멋진 디자인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의 불친절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한 번 떠나간 고객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 모두에게 해당 회사 A의 신규 제품에 대해 욕을 하며 주변 사람들마저 모두 등을 돌리고 맙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회사의 오너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사내 구성원이 서비스 마케팅의 한 부분에 일임해 있는 상황에 속해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던 바이럴이 온라인의 과속화가 심해지며 이제는 리뷰의 형식으로 남아 주변 사람들이 아닌
제품을 사려고 하는 타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실제로도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사내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상황이라던가 서비스 직원의 행태가 문제가 되어 회사 이미지 전체에 실추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러니 서비스 마케팅은 특정 마케팅 부서 또는 CS 부서의 일만이 아닌 회사 내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서비스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 시대에 도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책을 읽으며 마케터로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핵심 부분 3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 에서는 위 3가지 이외에도 잠재 고객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리 상태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쉽게 놓칠 법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들이 담아져 있는데요. 책을 읽으며 저 또한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행사 또한 광고주들을 뒤로 세우고 고객을 앞으로 두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속 마케터로서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로 비추어지고 있는 지금 광고의 영역이 서비스 마케팅 집합 속에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마케터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책 해리 베기드의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를 추천드리며 이번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AMPM 글로벌 이주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실제로 차량용 방향제를 마케팅 중인데요. 저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전개를 하고 있냐면 차종별 키워드를 캠페인을 전부 다 따로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 수입차 이렇게 캠페인을 나누고 그 안에 다시 제네시스, 그랜저, 벤츠, BMW 이렇게 차 기종별로 광고 그룹을 하나하나 따로 다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벤츠 차주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벤츠 차량용 방향제라고 검색을 하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다 설정을 해두면 우리 제품명이 벤츠 차량용 방향제 이렇게 딱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광고 그룹의 한 소재에 모든 차종을 다 넣어둔 업체보다 우리 업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이게 전환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설정을 한 이후로 전환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조보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케팅 관련해서 아주 유용하고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매출이 오르는 판매 마케팅이라는 책인데요. 많고 많은 마케팅 서적 중에 왜 이 책을 골랐냐 물으신다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해야 할지 단계별로 분명하게 알려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영상은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시청을 해주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상을 봐왔을까요? 이게 볼 때는 다 이해가 되고 너무 유익해. 이제 이걸 잘 적용해봐야지 하고 이제 다 덮고 일을 하려고 앉으면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하고 다시 0으로 돌아간 적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이 책은 이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또 저와 같은 길을 걸을 예정이신 예비, 신입 마케터분들, 이외에도 온라인 마케팅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읽으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신입 마케터 시절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 책을 집필하신 작가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직함이 진짜 많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대한민국 1호 셀링 마케터이십니다. 그리고 한국마케팅진흥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세일즈, 마케팅에 지금 현재 현업에 종사하시고 있고 또 동시에 창업진흥원, 한국표준협회 강사이시면서 멘토로서 창업자, 제조사, 유통사를 위한 교육,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경험을 많이 하신 거죠. 이 외에도 대학교 교수님도 겸직하고 계시는 등 직함이 너무 많으신데 오늘은 작가님으로 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케팅 실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대의 성과를 내게 하는 진짜 실전 안내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말을 10분 공감했는데요. 진짜 정말로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겪을 실행착오를 줄여주고 그 안에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실전 안내서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저 이론으로만 풀어내는 탁상 공론식이 아닌 실무에서 생생하게 현장을 직접 경험한 작가님의 사례를 살펴보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온라인 제품 판매 필승 법칙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사실 구매 메커니즘 자체는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큰 변화가 없거든요. 아주 유명한 마케팅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세일즈 퍼널이라고 소비자가 물건 하나를 구매하게 되는 총 구매 과정을 말합니다. 인지, 흥미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구매로 이어지는 구매 메커니즘을 말하는데 이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구매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또 시장과 마케팅 채널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불변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케팅 채널에 응용한다면 필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려줄지를 작가님께서는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집필하셨는데 첫 번째 파트,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기 위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장 속에서 작은 기업이 생존을 하려면 어떤 경영 방침을 가져야 하는지도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잘 팔기 위한 상품 기획, 콘텐츠 기획에 대해서 다루는데 온라인 시장에서 내 제품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획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잘 된 이 기획을 가지고 이후에 제품을 마케팅에서 널리 알리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 4번째 파트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이 이론을 체득하기 위해 실제 제품 하나를 놓고 기획에서부터 트리플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실제 사례에 빗대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이 책을 읽는 꿀팁을 하나 알려주셨는데요. 총 책을 3번 다독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훑듯이 그냥 읽고 다음에는 이해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꼼꼼하게 정독을 하고 마지막 3번째 읽을 때는 실제 업무 진행할 때 적용할 부분을 찾아가면서 읽고 실천해 보시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안에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요했던 포인트를 제가 몇 개 뽑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저와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판매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 첫 파트 제목을 읽고 그냥 여타의 마케팅 서적과 별 차이가 없겠구나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마케팅 책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잘 팔립니다. 를 앞세워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 근데 이 첫 파트의 첫 번째 소제목에서 이 책 읽을만 한데? 라고 느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당신이 제대로 제품을 못 파는 진짜 이유였어요. 뜨끔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은데 잘 팔기 위한 이론만 우리가 책에서 줄줄 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이유를 탐구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퍼즐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제품, 콘텐츠, 마케팅. 이 3가지 조각이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라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판매할 제품이 품질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잘 구성된 콘텐츠, 또 잘 이루어진 마케팅, 이 3개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제품은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할 거죠. 보통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때 무엇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나요?
저는 콘텐츠와 상품평을 위주로 보는데요. 콘텐츠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보다가 그거를 클릭하거나 터치를 해서 유입이 되는 상세 페이지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 궁금하고 알고 싶은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이탈을 하게 되고 구매로 이어질 수가 없겠죠.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제 판매자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때 우리 제품이 왜 좋고 뭐가 좋고 이런 설명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 너무 좋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못 파는 이유가 첫 번째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잘 구성된 콘텐츠는 판매자의 아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써야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철저하게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런 내용도 들어가긴 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이 배송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며칠 안에 배송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상세 페이지 상단에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면 아무래도 더 밑페이지를 더 보시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실구매자들이 작성한 리뷰를 이미지화를 해서 넣어주면 신뢰도가 올라가고 구매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단에는 구매자들이 많이 물었던 질문을 취합을 해서 Q&A로 정리를 하셔서 넣어주시면 의문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해소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잘 만든 상세 페이지 특징 중 하나는 이걸 읽고 소비자들이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콘텐츠를 제가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셀링 마케팅을 할 때 만들어야 하는 콘텐츠는 크게 제품 상세 페이지, 그리고 광고 소재, 포스팅 가이드 등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6화 원칙에 착안을 해서 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공식 하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존 6화 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이 앞글자를 모아서 5개의 W, 하나의 H라고도 얘기를 하죠. 작가님은 기존의 이 6화 원칙을 조금 개량을 하셔서 제시를 해주었어요. Who, 누가 사는지 타깃 분석. Why, 왜 사는지 니즈 분석. What, 무엇을 바라는지 원츠 분석. Worry, 무엇을 걱정하는지 구매 방해 요소가 뭔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whose, 누구의 제품이 다른지 경쟁 우위 강조. 마지막으로 how, 어떻게 사용하는가, 제품의 활용 방안. 이렇게 조금 개편을 하셔서 제시를 해주었어요. 제품을 사게 만드는 콘텐츠,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흥미를 갖게 하는 광고 소재를 만들 때는 소구점, 즉 셀링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콘텐츠, 마케팅 공식을 잘 녹이시면 좀 더 퀄리티 좋은 콘텐츠가 탄생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네이버 쇼핑에서 우리가 팔고자 하는 제품의 대표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가서 판매량 상위권 제품에 달린 상품평, 그리고 해당 제품 블로그 후기를 읽으면서 이 공식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읽어도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왜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지 분석이 가능하게 되겠죠.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상황을 만들어서 쉽게 풀어볼게요. 비건 기초 화장품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살까요? 일단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고 환경 문제에 민감하고 가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타겟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살까요? 1차로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또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이겠지만 비건 화장품인 특성을 생각해보자면 추가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고 싶어서 이 비건 화장품 구매를 결정하시겠죠.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비건 화장품 구매자들은 이런 제품의 기능 못지않게 가치에 좀 더 큰 중점을 두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비건 화장품을 사면서 무엇을 바랄까요? 당연히 피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환경 보호, 동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뭐 패키지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었는지
공병이 분리 배출이 가능한지 등등을 원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비건 화장품 구매 방해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이점이긴 하지만 이것이 나한테 적용이 됐을 때 얼마나 안전할지를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겠죠. 민감성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든지 안 좋은 성분들은 다 빠졌다든지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쟁 우위 강조는 일반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 가치 추구, 그리고 다른 비건 화장품들보다 나은 점을 콘텐츠의 차별화 포인트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품에 대한 정의, 구성, 상세 설명, 올바른 사용법 등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하죠. 예를 들어 세럼이나 크림 같은 이런 화장품은 어떤 단계에서 발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명시를 해준다던가 다 쓴 공병이나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 배출이 되는지 처리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잘 살려서 콘텐츠에 녹여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론만 말씀드렸을 때는 좀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사례로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키워드입니다. 검색할 때 쓰이는 키워드요. 우리가 일단 소비자들이 검색을 한다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상태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의미는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세팅은 아주 중요한데요.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마다 해당 키워드마다 상품이 엄청 많을 텐데 이 사이에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눈에 띌 수 있는지를 작가님께서 책에 적어주셨습니다. 보통 마케터들이나 대표님들은 개개인별로 여러 기준을 세워서 키워드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크게 노출 키워드, 매출 키워드, 그리고 내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해 두신다고 해요. 노출 키워드는 내 제품을 노출시키는 키워드로 유입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키워드입니다. 내 제품과 연결고리가 있으면서도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이 노출 키워드로 설정을 해요. 차량용 방향제를 예로 들면 검색량이 많은 차량용 방향제, 자동차 방향제, 자동차 디퓨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작가님께서 팁을 하나 주셨는데 이런 대표 키워드들은 검색량이 많은 만큼 입찰가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노출 키워드로 광고를 하시려면 5, 6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설정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물건을 하나 사려고 검색을 할 때 1등부터 4등까지 상위에서부터 클릭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고 구매를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상위에 위치가 돼 있다면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탈률은 좀 큰데 클릭은 계속돼서 CPC가 소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5, 6위 정도로 설정을 해두시면 유입률은 1, 2위와 비교해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만큼 전환율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출 키워드는 상품 기획에 사용이 되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성 키워드를 포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키워드를 설정할 때 키워드 리딩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품에 관련된 키워드를 전부 다 뽑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키워드들을 내 제품과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용 방향제가 명품 향수와 동일한 향료를 사용했다면 키워드에 딥티크, 조말론 이런 명품 향수 등을 연결을 시켜서 조합을 해서 설정을 하겠죠. 저는 지금 실제로 차량용 방향제를 마케팅 중인데요. 저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전개를 하고 있냐면 차종별 키워드를 캠페인을 전부 다 따로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 수입차 이렇게 캠페인을 나누고 그 안에 다시 제네시스, 그랜저, 벤츠, BMW 이렇게 차 기종별로 광고 그룹을 하나하나 따로 다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벤츠 차주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벤츠 차량용 방향제라고 검색을 하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다 설정을 해두면 우리 제품명이 벤츠 차량용 방향제 이렇게 딱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광고 그룹의 한 소재에 모든 차종을 다 넣어둔 업체보다 우리 업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이게 전환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설정을 한 이후로 전환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키워드는 오직 나만이 소유한 키워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방향제 이름이 보경이 방향제라면
내 키워드는 보경이 방향제, 보경 방향제 뭐 이런 식으로 내 브랜드를 특정할 수 있는 고유 명사를 세팅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시면 그냥 방향제를 검색했을 때는 여러 업체가 뜨는데 해당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내 상품만 뜨니까 그만큼 유입이나 전환이 높겠죠. 이렇게 캠페인을 나눠서 설정을 해두셔야 나중에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목적에 따라 운영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 유입,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출은 현재 이 업종, 카테고리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클릭률은 그 중에서 내 상품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환은 최종적으로 내 상품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노출이 많으면 사람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 클릭률이 낮다면 내가 경쟁 업체들보다 소구점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릭률이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는 전환수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클릭 대비 전환율이 높으면 다른 상품들보다 가치가 있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전환율이 낮다면 콘텐츠나 상세 페이지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 책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지금 바로 매출이 오를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이 책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정보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작가님이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예로 들어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많은 내용이 책에 들어있으니까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AMPM 조보경 마케터였고요. 영상을 시청하면서 궁금하셨거나 추가로 문의를 주고 싶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제 마케팅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광고를 보면은 이제 이 광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놀 줄 아는 CEO가 돼서 직접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브랜드의 얼굴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가 그냥 진짜 말로만 하는 광고인 건지 아니면 진실성이 담긴 광고인 건지 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대표인 사람이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은 소비자들에게도 관심도 이끌고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6팀 김도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촬영을 했었던 매체교육이나 검색광고 마케터 자격증이 아닌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서 내용도 새롭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믹스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믹스의 영어 단어 섞다라는 뜻 그 자체로 그대로의 믹스를 보여주는 책이었는데요. 우선 이 책의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작가님은 브랜드보이라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의 대표님으로 인스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브랜드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모아서 브랜드에 대한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책을 읽는 게 부담이 큰 저도 지루하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 책을 보면은 섞으면 물건이 팔린다, 섞으면 사람이 팔린다, 섞으면 모든 것이 팔린다 라는 세 가지의 제목으로 다양한 기업과 영화, 노래 등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물론 책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들이었지만 그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섞으면 물건이 팔린다의 제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총 8가지의 서브 제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시와 함께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상식과 비상식을 섞어라, 사기업과 NGO를 섞어라 두 개의 부분이 가장 와닿았었던 내용이었어요. 먼저 상식과 비상식을 섞어라인데요. 작가님은 딸의 산수 숙제에서 차별화 법칙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따님분의 산수 숙제를 봐주고 계셨는데 그 숙제의 문제가 수식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는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딸기, 오렌지, 호박, 딸기, 오렌지, 호박, 딸기, 오렌지, 호박, 딸기랑 오렌지랑 호박이 반복되는 질서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작가님은 딸기, 오렌지, 호박 중 호박이 수박으로 바뀐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딸기, 오렌지, 수박, 딸기, 오렌지, 수박, 딸기, 오렌지, 수박으로 나열이 되는데 이건 질서가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박이 수박이 된다는 것은 그 질서에서 호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수박이라는 단어로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이거는 당연히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건 아닌 건가? 라면서 저는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었죠. 근데 작가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차별화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업계에서 통용되는 질서를 발견해야 된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시도해서 효과를 받고 이후 사람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패턴,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 상식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만 보면 되게 어렵지 않나요? 저는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상식이 그게 사람들한테는 기준인 건데 그걸 어떻게 깨라는 건지 그리고 그걸 깨서 도대체 무슨 질서를 만들라는 건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작가님은 이 부분을 예시로 높이뛰기와 그리고 보디 강아지의 예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높이뛰기의 룰을 보면은 장대가 떨어지거나 혹은 장대 밑으로 가거나 시간 초과하거나의 등 땅에 발이 닿았거나의 등등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면은 탈락이라고 해요. 그 어디에서도 높이뛰기를 뛰는 방식에 대한 룰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1968년 미국 육상대표팀의 선수 딕 포스베리는 남들과 똑같이 그냥 정면을 보면서 높이뛰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꼭 높이뛰기를 뛸 때 이 방식으로만 점프를 해야 하는 게 답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딕 포스베리는 그냥 정면을 보고 뛰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최초로 장대를 등을 지고 도약을 했고 그렇게 등을 지고 도약을 해서 성공하여 우승을 한 선수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등을 지고 장대를 넘는다는 것 자체가 실패하면 놀림거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높이뛰기는 정면 보고 뛰어야 한다라는 상식을 깨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던 거였죠. 놀라웠었던 거는 그 이후로 하나둘씩 선수들이 높이뛰기 할 때마다 등을 지고 점프를 하게 되었고 딕 포스베리가 새로 시전한 기술은 그의 이름을 따서 포스베리 플롯 배면뛰기로도 명명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남들이 모두 당연하다고 믿는 상식을 발견을 하고 그 상식에 비상식을 섞은 것이었죠. 또 하나의 예시로는 보디 강아지의 사례인데요. 뉴욕에 거주하는 패션 디자이너 부부 데이비드 펑과 김예나는 보디라는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었대요.
부부는 보디를 보다가 보디의 목의 둘레가 남편 데이비드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냥 장난 삼아서 보디한테 남편의 옷을 몇 번을 입히고 그냥 촬영을 진행했었대요. 그냥 보디가 입고 있는 사람의 옷이 너무 웃기고 신기하고 그리고 부부가 즐거워하는 걸 보디도 아는 건지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다가 부부는 보디가 입고 찍은 사진 중에서 잘 나왔던 숄칼라 가디건을 입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 사진 한 장이 그동안 부부가 페이스북에서 받았던 좋아요를 합친 것보다 이 보디가 사람 옷을 입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좋아요를 받게 된 것이었죠. 그만큼 이 보디의 사람 옷을 입은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끌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준 사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사진을 올린 그 다음 날에 남성 패션 잡지 GQ에서 패션 화보 촬영 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여기서도 알 수 있었던 게 누구나 다 생각하는 패션 모델은 사람이다 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깨고 데이비드 부부는 강아지를 모델로 삼아 옷을 입히고 촬영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색다르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이 상식이라는 게 절대 깨질 수 없는 규칙은 아니구나.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을 찾아내서 그거를 깨고 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을 섞는다면 그게 어쩌면 남들한테는 새로운 질서가 되고 그 질서가 다시 상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섞으면 사람을 팔린다라는 부분은 정말 저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과연 진짜 마케팅을 잘하고 브랜드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도 빠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구나. 나도 내가 브랜드 자체가 되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총 5개의 서브 제목으로 나눠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모범생과 날라리, 본캐와 부캐, 덕후와 방송국, 창조자와 모방자, 세일즈맨과 디자이너를 섞어라.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사람, 즉 나라는 인물과 관련되어 섞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죠. 그 중에서 저는 모범생과 날라리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잘 노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해. 이런 말 학생 때나 아니면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모범생과 날라리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바로 떠올랐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 버진, 애플, 파타고니아, CEO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각 브랜드의 대표들의 공통점은 바로 잘 노는 리더가 전면에 나서서 직접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했다는 것이래요. 이른바 치어리더 CEO라고 불린다고도 해요. 테슬라의 경우를 보면은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9천만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에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테슬라발 뉴스를 홍보하고 하루 평균 6개의 포스팅을 진행하고 테슬라를 위한 홍보를 직접적으로 테슬라 대표 트위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였죠. 브랜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솔하게 홍보를 하는 테슬라의 CEO였던 것이었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서 10년 넘게 애플을 이끌었던 팀 쿡도 애플에 대한 광고에 직접 모델로 나서기도 했고 예능 토크쇼나 아니면 대학교 연설 그런 것도 하면서 애플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브랜딩에 직접 나섰었던 이유는 이것이 진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래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은 광고를 보면은 이제 이 광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놀 줄 아는 CEO가 돼서 직접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브랜드의 얼굴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가 그냥 진짜 말로만 하는 광고인 건지 아니면 진실성이 담긴 광고인 건지
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대표인 사람이 이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은 소비자들에게도 관심도 이끌고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섞으면 모든 것이 팔린다 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제일 어려웠었던 부분이었어요. 섞으면 모든 것이 팔린다? 그러면은 사람이랑 물건을 섞으라는 건가? 앞에 말해줬던 내용을 섞어서 모든 것을 팔라는 내용이라는 걸까? 라고 좀 많이 헷갈리고 의아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근데 저는 창조성과 제약을 섞어라, 한국과 세계를 섞어라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을 읽고 아, 이렇게 섞으라고 하는 내용이었구나라고 바로 이해가 되었었어요. 먼저 창조성과 제약을 섞어라인데요. 영화 원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폴링 슬로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명곡 중에 하나예요. 이 명곡 폴링 슬로우리는 영화 원스의 OST인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이렇게 정말 엄청난 명곡과 명작이 영화가 하나 약 1억 7천만 원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이나 아니면은 한국 영화 대작들만 해도 정말 몇십억, 몇백억이 투자되어서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홍보할 정도로 영화를 한 편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한데 이 영화 원스 같은 경우에는 한화 약 1억 7천만 원만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이고 약 17일 동안 제작된 영화라고 해요. 누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이런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졌을지? 이 영화가 그렇게 적은 돈과 적은 시간에도 명작과 명곡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던 이유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너네 마음대로 써. 그리고 너네 시간 다 투자해. 대신에 명작 하나를 만들어줘. 라고 기준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산도 자유롭고 시간도 자유롭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명작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준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상상력이 꼬리에 꼬리고 꼬리를 물어서 더 만들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텐데요. 오히려 영화 원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예산도 한정적이고 정해진 시간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스토리는 뻔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음악에 집중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음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뻔한 내용이지만 소비자들한테는 폴링 슬로우리처럼 유명한 명곡을 공유해 줄 수 있었고 홍보할 수 있었고 전달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이 폴링 슬로우리를 사랑을 하면서 영화 원스라는 영화도 같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이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조와 제약을 섞어라였어요. 오히려 제약이 없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더더욱 풍부해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들과 말들은 많아질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은 중구난방으로 퍼지게 되겠죠. 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제한을 두게 된다면은 이 제약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찾아서 그 중점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에 맞춰서 만들어낸다면은 그 방안이 더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갇혀있던 제 생각을 깨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하는 이런 뻔한 생각들이 내가 도전을 하고 성장하고 성공을 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저는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더 도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성공한다면 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 순간이 오겠지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같은 생각의 기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생각의 기준점에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도 시간이 정말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도와준 책이었고
제가 방금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들 말고도 저한테 진짜 망치로 여러 번 때리는 듯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그동안에 내가 갇혀있던 생각들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생각들을 깨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나라는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믹스라는 책은 모든 분들이 시간이 나시면은 꼭 한 번쯤은 읽어보아 주셨으면 좋겠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을 꼭 읽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보이의 작가님의 인스타나 아니면은 유튜브, 트위터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공유해주고 계시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하나하나씩 읽으시면서 좀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본부 6팀 김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최유진 마케터입니다. 벌써 세 번째 마케팅 관련 책 추천인데요. 오늘은 이젠 커뮤니티 비즈니스다 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로는 책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티로 비즈니스를 한다 라는 호기심에 집게 되었고요. 그리고 뒤편에 이 책의 뒷표지글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책을 고를 때 이 뒷편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는 편인데요. 여기에 제가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추천 메시지가 있어서 딱 신뢰도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MKYU의 김미경 대표님께서 책 추천글을 써주셨는데요. 김미경 대표가 뭐라고 써주셨냐면 커뮤니티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커뮤니티가 답이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냥 저는 요 한 줄이 정말 강렬하게 꽂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책의 저자이신 김정희 대표님께서도 MKYU의 인기 강사로 활동 중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게 이 책의 두 번째 추천란에 보면은 황캡틴 님께서도 써주셨는데 이전에 저희 회사에서 인스타그램 마케팅 책 저자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익숙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고르게 되었고요. 광고나 마케팅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로만 단순히 뭐 어떤 매출이라던가 어떤 정신적인 행복이라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김정희라는 사람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떤 걸로 이 비즈니스를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게 김정희님의 수많은 사례와 커뮤니티에 속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시작했고 키워나갔는지에 대한 사례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의 저자이신 김정희 대표님을 회사의 일로 만나 뵙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김정희님과 처음 자리하자마자 바로 저와 또 이제 영상 PD님 그리고 다른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실행력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뭐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동호회 하시나요? 사내 축구 동호회, 볼링 동호회 저희 회사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게 북클럽, 영어 회화 모임, 면접 모임 저는 요 3개 커뮤니티 모임은 실제로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주도해서 진행한 건 아니고 제가 멤버라고 해야 되나 참여자로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면접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업 준비 때 면접을 좀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를 통해서 연락을 통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나머지 이제 북클럽과 영어 회화 모임은 제가 유료로 멤버료를 지불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 커뮤니티들에 대해서 소개 내용과 참여한 사람들의 후기를 접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참여했던 북클럽이랑 영어 회화 모임 소개하는 어떤 블로그 포스팅과 네이버 카페 게시물이 있었는데 그걸 참여한 사람들의 후기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돈을 지불하고 참여해보고 싶다는 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정보와 제 많은 생각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의 사례로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 공동구매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직접 구매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는 유튜브 쇼츠로 쿠킹, 요리하는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꽃꽂이를 하는 영상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으로 최근에는 중국어 기초 문장이라던가 아니면 영어 회화 문장 아니면 대학 입시에 필요한 스킬 같은 그런 컨텐츠가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보면 게시물의 좋아요 수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팔로워 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 북클럽에서부터 축구 동호회 아니면 인스타그램 쇼츠, 유튜브 쇼츠 이런 부분들이 다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커뮤니티 비즈니스다라고 하는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제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 때 저는 비즈니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금전적인 매출, 돈이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관심 분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얻는 기쁨, 어떤 소속감도 있을 것 같아요. 각설하고 제가 사실 이 책의 저자를 실제로 만나 뵙게 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로 진짜 돈을 벌 수가 있는지, 두 번째는 커뮤니티 시작하는데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 어느 정도 좀 투자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저자님이 어떤 목적이 있길래 혹은 정말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걸 얻었길래 이렇게 책까지 내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네 번째는 저같이 평범한 회사원 또는 일반인 아니면 프리랜서 혹은 가정주부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책을 읽고 좀 얻은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이 책의 저자이신 김정희 대표님께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미 본업에서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창출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행복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으로 충분히 시작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궁금했던 점이 커뮤니티를 시작하는데 무자본으로 어떻게 시작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 또 재능이 바로 커뮤니티를 시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요리를 취미로 하고 계시다면 인스타그램에 영상으로 찍어서 꾸준히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또 공유가 되고 댓글이 달리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요리를 할 때 쓰는 주방 도구 업체에서 협찬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어떤 다른 광고주분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주세요와 같은 제안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더라고요. 또 내 생각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좀 넓게 알아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으실 텐데 이럴 때는 어떤 책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냥 주변 지인들과 소소하게 시작한다고 해도 이 모임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책 모임 멤버들을 신경 쓰고 이 모임을 유익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집중을 다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게 알려져서 더 커질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 이 책의 제목이 이젠 커뮤니티 비즈니스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 책에 부제가 있다면 진심 언니 혹은 진심 마케팅, 진심 커뮤니케이션, 진심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책의 저자는 진심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진심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추상적이지 않나요? 특별한 비법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어떤 모임을 참여했거나 어떤 모임을 주도했을 때 내가 거기에 진짜 진심을 다했나? 이 모임이 1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1시간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이 모임의 멤버들과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소통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면 그렇게까지 제가 해보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뭘 시작하든지 진심을 다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다 보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 명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대단한 비법은 없지만 이 저자님께서도 자신이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어떻게 찐팬 1000명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여러분 저는 비즈니스 쪽으로만 치우쳐서 처음에 이 책의 저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왜 모이려고 하는지, 왜 동호회를 만들고 꽃꽂이 클래스를 참여하려고 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소속감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간다는 게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새로운 사람과 일단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더 큰 에너지를 오히려 받고 오더라고요. 네 번째로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인지 였는데요. 이미 저도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시작해보려고 하는 게 저는 북클럽인데요. 제가 예전에 영어 회화를 한번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드라마로 배우는 영어 모임 같은 거였는데 이게 제가 처음으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로 시작한 커뮤니티였는데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돈을 지불하고 시작한 만큼 의무감도 갖게 되고 매일 정해지는 과제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걸 카카오톡 단톡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공부한 걸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처음 한 달 동안은 진행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사실 인증이 없이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두 번째 달부터 제가 영어 회화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어 회화 공부라는 게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인증만 했을 뿐인데 이게 제 스스로 엄청난 동력을 받고 또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만약에 제가 책 모임을 만든다면 소소하게 주변 사람들과 시작해서 나중에 좀 더 커지게 된다면 운영 규칙이라던가 멤버 관리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커뮤니티가 누군가에게 좀 소속될 가치가 있도록 말이죠. 커뮤니티 모임과 미팅을 주도하면서 비즈니스까지 자리 잡은 김정희 저자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로 진심 마케팅,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있어서 좀 가볍게 즐겁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더 좀 유익한 책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본부 컨설팅 6팀 임성준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관련 서적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광고주는 물론 마케터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주는 책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의 제목 핑크펭귄을 보고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 핑크펭귄일까? 마케팅에 대한 서적은 참 많습니다. 대부분 마케팅 이론부터 사례, 방식까지를 풀어내는 형태가 유사하죠. 그런 책들의 제목은 책의 내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는데 이 책은 핑크펭귄,
펭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인가 싶을 정도로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을 유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케팅 관련 서적인지도 몰랐는데요.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책이 마케팅 관련 책이다? 그러고 보니 왜 핑크 펭귄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그쪽부터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이 두껍지 않고 글씨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마케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핑크 펭귄이라는 이 책을 많이 보셨을 거고 추천받으셨을 겁니다. 핑크 펭귄의 저자 빌 비숍은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광고와 홍보를 맡은 게 계기가 돼서 마케터가 됐고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딴 비숍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저자 빌 비숍의 마케팅 전략을 엿볼 수 있는 핑크 펭귄, 어떤 내용일까요? 이 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부터 남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나만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소비자들에게 눈에 확 띌 수 있는 핑크 펭귄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핑크 펭귄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많은 펭귄 무리들 가운데 똑같은 펭귄 하나가 아닌 한눈에 볼 수 있는 핑크색의 펭귄, 소비자를 사로잡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시장을 보면 너도 나도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 제품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하죠. 소비자는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했는지를 볼 수 있는 구매 건수, 사용해본 소비자들의 생생한 후기, 리뷰 등을 확인하죠. 제품의 상세 내용은 사실 뒷전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세 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미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어디에 사용하는 제품인지는 이미 알겠고 다 거기서 거기인 제품일 테니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제품 있지 않나요? 뭔가 기존 제품하고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 이걸 꼭 사야만 할 것 같은,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할 것만 같은 그런 제품. 네, 이게 바로 핑크 펭귄 책에서 말하는 차별성입니다. 새로운 요소를 집어넣지 않아도 특별한 특징이 없어도 차별성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차별성은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순간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차별성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책에서 빌 비숍은 핵심 메시지 10가지를 나열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모두 비정상이다. 연애하듯이 마케팅하라. 고객과 끊임없이 썸 타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게 하라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면 내가 소비자가 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공급자의 입장에서 본 내가 온전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판매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책에 재밌는 문장이 있습니다. 펭귄들은 투사의 달인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품에 대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자신의 스토리를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잠재 고객이 단지 자신이 투사된 객체일 뿐인 소설 속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가련한 펭귄들. 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마냥 웃기만 할 게 아니라 마케터인 제 자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마케터로서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제 입장에서 마케팅의 지식만을 설명해 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문장에서 말하듯 소비자는 제품의 세부 사항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나 긴 문장은 읽지 않죠. 말이 길어지면 집중력은 흐트러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단순합니다. 요새 몸이 피곤해서 몸이 피곤하면 피로를 회복해주는 비타민을 구매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떤 성분이 포함됐고 그게 얼마나 좋고는 사실 들어도 잘 모릅니다. 좋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거든요. 구매 욕구를 끌어온 첫 번째, 나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는 이런 욕구를 끌어낼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뭔가 필요할 것만 같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면 최고겠죠. 제품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 제품을 판매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서 독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시장에 나온 가장 싼 자동차를 구입해서 몰고 다니는가? 가장 싸게 파는 식당에 가서 외식을 즐기는가? 싸구려 중고 의류만 사 입는가? 분명 아니겠죠. 너무 값이 싸면 못 믿겠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면 부담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싼 물품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오히려 의심이 가는 건 너무 싼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고객 모두는 최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해서 보다 많은 돈을 버는 전략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독특하게 고급화해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고가로 판매하는 구르맨 패키지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다른 펭귄과 똑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케터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많습니다. 마그네틱 마케터가 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마케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케터들도 모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행하지는 못하고 있죠. 인상 깊은 문장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빅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되는 또 하나의 변명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영화를 찍고 싶은데 방법을 알아야죠. 요트를 몰고 싶은데 조종하는 방법을 몰라요.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그 방법을 정확하게 다 알아야 한다는 식이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 말까지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유명한 연설을 발표했을 때 과학자들이 그 방법을 다 밝혀놓은 상태였던가? 네, 제가 자주 하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하려 할 때 방법을 몰라서 시도하지 못했다는 말, 입버릇처럼 많이 하는 말이죠. 해보지 않은 일은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모르지만 도전해보면서 배워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책은 말합니다. 방법을 모르고 경로를 모르니 모험인 것이다. 그래서 모험이 신나는 것이다. 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모험의 요지다. 그래서 그 과정도 재밌는 것이다.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은 있죠. 트렌드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맞는 방식을 제시해줘야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간다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그 길의 끝에 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정말 읽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의 소제목만 보셔도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제목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많은 소제목들 중 흥미를 끄는 소제목이 있다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책의 대부분을 읽게 될 정도로 몰입하게 될 겁니다. 책의 표지에 적혀 있는 가장 인상적인 문구, 평범하면 까인다, 묻히면 죽는다. 검정색과 흰색, 똑같이 생긴 펭귄들 가운데 이목을 끄는 단 한 마리의 핑크색 펭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핑크 펭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핑크 펭귄 북 리뷰 마치겠습니다.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본부 임성준 마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